1937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중일전쟁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만들어낸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혹시 이 중일전쟁이 한 사람의 터무니없는 삽질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온갖 뻘짓으로 일본 제국이 패망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3대 오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둠의 독립운동가라는 조롱 섞인 칭송을 받는 무타구치 레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88년 일본의 사가현에서 태어난 레냐는 22세가 되던 해인 1910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29세의 나이로 고급 참모과정인 육군대학교를 졸업했죠. 이후 그는 10월 혁명으로 집권한 볼셰비키의 공산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일본군이 러시아 영토에 출동한 시베리아 침공에 참전했고, 이후 프랑스의 주재무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련계급에 해당하는 소자 시절에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에 잠입해서 홀로 정탐활동을 벌이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일본군 장교 중 하나였지만 이후 일본에 돌아와 참모본부에서 일하다가 1936년 중국에 파견되어 베이징에 주둔 중인 제1연대의 연대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어둠의 독립운동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는 않은 사실이지만 중일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레냐라고 하는데요. 1937년 7월 펑타이에 주둔하고 있던 이치키 기요나오 소자가 중국군과는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중국의 관할 구역을 침범해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복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중대장인 시미즈 세스오 대위가 갑작스럽게 수십 발의 총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서 병사들을 모아 점호를 실시했는데, 정찰병 역할을 맡은 이등병 한 명이 보이지 않자 중국군의 선제 공격을 받아 병사 한 명이 실종됐다는 황당한 보고를 레냐에게 올렸죠. 이에 레냐는 처음에는 중국군과 교섭을 할 것처럼 굴더니 한창 협상이 진행되던 새벽 4시에 갑자기 부하들을 시켜 즉시 중국군을 공격하라는 미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명령을 받은 이치키 소자도 너무 황당해서 정말 공격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레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중국군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고, 그렇게 중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황당한 사실은 그 당시 레냐가 고위 장성계급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킬 권한이 없는 일개 연대장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일본의 육군성이나 참모본부로부터 중국을 공격해도 좋다는 그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그런 미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심지어 전투가 벌어지고 난 후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오자 전선에는 나가보지도 않았던 레냐가 피 묻은 붕대를 팔에 감은 채 중국군이 도발을 해왔지만 내가 격퇴하는 중이다 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해댔죠. 참고로 실종됐다고 알려진 일본군 병사는 점호 20분 후 본대에 복귀했으며 이후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동원돼서 어둠 속을 헤맸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시 일본군이 어지간히도 부패했는지 총살을 당해도 모자랄 죄를 지은 레냐가 오히려 대령에서 소령으로 승진을 하고 1940년에는 중장으로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레냐는 제18사단의 사단장이 돼서 싱가포르 전투에 참전해 또다시 멋진 업적을 세우게 되죠. 자신의 부대에서 술잔치를 벌이던 중 갑자기 폭격이 날아오자 살기 위해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하수구를 대피소로 착각하고 그곳으로 숨은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하수구에 처박혀 있다가 수류탄 파편에 맞는 기가 막힌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1941년 12월 지트라 전투의 사단장으로 참여한 레냐는 운 좋게도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보급품을 빼앗는 데 성공하며 자신들의 보급을 해결하는 동시에 전투에서도 재미를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레냐의 머릿속에 영국군은 약골이며 아군의 보급은 적군의 것을 뺐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레냐의 생각 때문에 일본군은 훗날 임팔작전에서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레냐가 이끄는 18사단이 싱가포르를 함락시킨 후 일본 제국군의 최고 통수기관인 대본령에서는 계속해서 인도로 진격하기를 원했지만 밀림과 산악 지역에서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레냐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었죠. 그런데 1943년에 레냐가 미얀마 지역을 방어하는 15군의 사령관으로 승진한 후 영국군이 인도 지역으로부터 넘어와서 미얀마에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자 레냐는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은 까맣게 잊기라도 한 듯 갑자기 인도 침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레냐는 미얀마에서 아라칸 산맥을 직접 넘어 인도 제국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삼 지역에 인파를 기습한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작전을 펼칠 예정지의 지형이나 적군의 상태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5일이면 작전이 끝날 것이라며 보급부대도 따로 없이 병사들 개개인이 최대한으로 짊어질 수 있는 식량만 준비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실제 작전 기간은 3달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출발 직전에 신문기자단을 모아놓고 인터뷰에서
인팔은 3주일이면 충분히 뺏을 수 있으며 자신은 인팔뿐 아니라 인도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인 델리까지 점령해버리겠다며 장담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레냐와 달리 일본군 총지휘부인 대본영에서는 무려 92,000명의 대병력을 동원하면서 보급 계획이라고는 하나도 세워놓은 게 없이 필요한 보급품은 적에게서 빼앗고 식량은 약탈하면 되고 포탄은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쓴 후에 필요 없어진 소나 말을 먹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마저 없으면 길가에 난 풀을 뜯어먹으면 된다라는 레냐의 일명 징기스칸 작전을 듣고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냐며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레냐의 밑에도 정상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참모들과 부하 지휘관들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레냐는 반발하는 부하들을 가차없이 모두 잘라버렸고 당시 일본의 최고 실권자였던 도주 히데키마저 레냐의 계획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렇게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길 인팔작전이 시작됐는데요.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일본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전사자만 32,000명에 굶어 죽은 일본군만 무려 4만 명이나 되었죠. 레냐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전장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레냐는 보급품을 적들에게서 뺏으면 된다고 했지만 당시 적군들 또한 상대에게 순순히 무기를 내줄 바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무기와 보급품을 적들이 쓰지 못하게 파괴해버렸죠. 그리고 레냐가 식량으로 쓰겠다는 소와 말은 모두 점령지에서 조달했는데 애초에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적합하지도 않은 품종의 소와 말들을 강제로 부린 데다가 먹이마저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소와 말들이 대부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져가자 레냐의 부하들은 더 이상 작전을 펼치는 것은 무리라고 건의했지만 레냐는 작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은 정신력이 부족한 탓이다. 무기의 부족이 패배의 원인은 될 수 없다라는 주옥같은 명언을 남긴 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으며 식량이 다 떨어져서 병사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보고에는 일본인은 원래부터 초식동물이다. 이렇게나 푸른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같은 편조차 모두 벙찌게 만드는 정신승리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뼈와 가죽만 남은 부하들이 굶어 죽어가는 꼴을 보다 못한 31사단장 사토 고토쿠 중장이 상급 부대인 15군에서 보급도 제대로 못해주는 주제에 후퇴까지 못하게 막자 멍청한 지휘관 하나 때문에 지금 1만 명의 부하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사령관 때문이다. 라는 전보를 보낸 후 독단적으로 후퇴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전문을 본 레냐의 참모들이 사토 중장을 말리러 오자 사토는 지금 우리들이 적은 영국군이 아니라 바로 레냐의 15군 사령부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이런 머저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채 정말로 후퇴를 해버렸죠. 이후 사토 중장이 무타구치를 만나러 왔을 때 무타구치는 사토가 항명을 했으니 자결해버리라며 탁자 위에 단도를 남겨뒀는데 정작 자신은 사토 중장을 보기 부끄러웠는지 어딘가에 숨어버린 채 사토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사토는 이 칼로 무타구치의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 라고 이를 갈며 칼을 갖고 뛰쳐나갔다고 하네요. 레냐도 9만 명이 넘는 대부대 중 8만 가까운 병력을 날려먹은 게 찔리기는 했는지 그냥 자결해버릴까라며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자 그 꼴이 너무나도 얄미웠던 레냐의 부관이 자결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로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명색이 사령관님의 부하이니 자결하시겠다면 말리는 신용은 하겠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그냥 닥치고 배를 가르십시오. 아무도 안 말립니다. 라며 그에게 일침을 날렸죠.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열린 전범 재판에서도 그가 했던 짓이 오히려 연합군의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유로 매우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인팔 전투에 일본군 전사자 유족들이 위령제를 지낼 때도 레냐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인팔 전투의 패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부하들이 잘못 싸웠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하다가 똥물 세례를 받고 쫓겨났으며 사토 고토쿠 같은 예부하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나타나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다가 유족들에게 쌍욕을 들은 후에 멱살을 잡힌 채 바깥으로 내쫓기는 망신을 당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어둠의 광복군 무타구치 레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3대 어물이라고 불리는 인물들 중 마지막 남은 하나인 스기야마 하지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타구치 레냐가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한 덕분에 한국에서는 그의 명성이 레냐에게 가려지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무타구치 레냐나 도미나가 교지 못지않은 꼴통으로 과거 일본의 전범들이라면 무조건 옹호해주는 현대 일본의 극우 세력들마저도 스기야마 하지메를 비롯한 3대 어물이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하죠. 스기야마는 1880년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태어났습니다. 24세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러일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하지만 1904년 10월 8일의 사하 전투에서 얼굴을 다쳤는데 이 부상 때문에 이후부터 오른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육군대학교를 졸업한 덕분에 일본 육군에서 가장 큰 파벌에 속하면서 그에게 출세길이 열리게 되죠.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외교 및 첩보 활동을 하며 경력을 쌓아나간 스기야마는 1920년대에는 일본 육군성 항공과장을 지냈으며 일본 육군의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2.26 사건 때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 내란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 장관에 올랐습니다. 그는 중일 전쟁의 계기가 된 루고우차오 사건이 발생하자 한 달의 시간만 있으면 중국 전역을 정복할 수 있다 라는 헛소리를 하며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한 달이면 중국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던 스기야마의 말과는 다르게 상하이 사변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상하이를 점령하는 데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역 중심으로 급히 소집된 일본군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학살과 약탈을 저지르면서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을 함락한 후에 난징대 학살 사건을 일으켰죠. 덕분에 독일이 중국과 일본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트라우트만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인 고노에 후미마루는 앞으로 중화민국 정부와 교섭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들을 말살해버리겠다는 고노의 담화를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일본에게는 중국을 얕잡아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만 함락시키면 즉시 그들이 항복할 줄 알았지만 장제스는 중화민국의 수도를 충칭으로 옮긴 후 그들의 주력 부대를 우한으로 옮기고 필사적으로 일제에 저항했죠. 일본에서는 처음 예상과 다르게 중국인들이 끈질기게 저항하자 미개한 진화인들이 감히 일본에 대항한다고 화를 내며 침략을 계속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 남아있던 마지막 대도시인 광저우와 우한을 함락시켰는데도 중국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그렇게 전쟁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참모총장이었던 스기야마는 미국과도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고 고노의 총리로부터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천황 히로히토는 경악하며 스기야마를 즉시 불러들였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히로히토의 물음에 스기야마는 진주만 공습이 성공하면 미국은 3개월 만에 태평양의 제해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히로히토가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만에 미국을 정리할 수 있겠냐고 묻자 스기야마가 3개월 정도면 미국의 남부 지역은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히로히토는 스기야마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자네는 중일 전쟁 때도 1개월 정도면 중국을 정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는데 현실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지 않나?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천황의 분노를 본 스기야마가 벌벌 떨면서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변명을 하자 히로히토는 중국이 그리 넓다면 태평양은 더 넓을 텐데 대체 무슨 확신이 있어서 3개월 만에 점령이 가능하다고 장담하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스기야마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히로히토가 과거 일본 해군의 모의훈련 때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섬에 어떻게 상륙작전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겠냐면서 의문을 표하자 스기야마는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으니 훈련과는 다르지 않겠냐는 식으로 변명하다가 분노한 히로히토에게 쌍욕을 얻어먹었다고 하죠. 히로히토는 왕으로서 기초적인 상식 수준의 공부만 한 아마추어에 불과했는데 수십 년 경력의 참모총장이라는 인물이 아마추어보다 못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고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참패로 끝나게 되죠. 스기야마의 업적 중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무타구치 레냐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인팔 작전을 허가해 준 것인데요. 대부분의 참모장과 작전과장이 무타구치의 작전을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작전이 아니라며 격렬히 반대했지만 스기야마는 계획을 세운 무타구치 레냐와 데라우치가 자신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교 출신 파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계획서를 대충 훑어보고 허가를 해줬다고 하죠. 멍청하기로 소문난 도조 히데키도 인팔 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했으며 히로히토는 신하들이 모두 찬성했다면 자신 역시 따르겠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한 작전이냐며 계속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기야마와 무타구치가 이뤄낸 환장의 콜라보 덕분에 인팔 전투에서 10만 명이나 되던 남방전선의 일본군 대부분이 날아가 버리고 1만 5천 명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됐죠. 그렇게 스기야마 하지메를 비롯한 3대 오물의 빛나는 활약 덕분에 패망한 일본 제국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스기야마는 그해 9월에 자신이 무능해서 패전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부인과 함께 나란히 목숨을 끊었죠. 패전 후에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무타구치 레냐와 다르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탓에 그나마 3대 오물 중에서는 조금 나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스기야마 하지메의 이야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너무나 큰 삽질을 하면서 일본군의 패망을 앞당겼던 일본군 장성 3명을 같이 묶어서 현대 일본에서는 3대 오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무타구치 레냐는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어둠의 광복군이라는 별명으로 조롱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3대 오물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도미나가 교지는 무타구치 레냐조차 능가하는 무능함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수십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92년 일본의 나가사키현에서 태어난 도미나가는 꼴통 그 자체라 불리는 무타구치 레냐보다 무능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무타구치는 비록 무능하지만 그나마 뭐라도 하려는 행동력이라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능한 데다 행동력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군사적으로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수준으로 무능한 도미나가였지만 대신 그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정치질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미나가는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교를 다닐 시절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지만 졸업 후 당시 일본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 라인을 타게 됐고 이후 정계와 군부 그리고 일본의 재벌들을 잇는 뇌물 셔틀 역할을 하면서 도조의 돈주머니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죠. 도조의 총애를 받게 된 그는 이후 참모본부의 참모와 관동군 보병사단 참모를 차례로 역임했고 요직인 육군성 인사국장을 거쳐 육군 차관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당시 도조 히데키가 육군 대신과 육군 참모총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실질적인 업무를 차관인 도미나가가 대신 해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1941년 도조가 진주만 공습을 명령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 전쟁 초기에는 일본군이 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했지만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점점 더 일본군이 불리해져만 갔죠. 이후 태평양 전쟁이 그야말로 개막장으로 치닫자 일본 내에서 도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격히 늘어났고 결국 도조가 실각하게 되면서 도미나가 또한 실직자가 됐습니다. 이때 일본 군부에서는 도미나가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로 떠올랐죠. 비록 도조가 실각하기는 했지만 아직 일본 내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미나가는 바로 그 도조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되는 필리핀 항공주둔군 사령관 자리에 도미나가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미나가가 육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항공군을 지휘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데다 공군의 기본적인 전략 전술조차 하나도 몰랐다는 것인데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면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민폐는 안 끼쳤을 텐데 도미나가는 항공기를 출격시킬 때마다 중이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활주로에서 칼을 휘두르며 발진을 외쳤다고 하죠.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참모였던 인물들이 회상하기를 어차피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활주로 바로 옆에 나가서 칼을 휘둘러대서 전투기가 이륙하는데 심하게 방해만 됐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삽질은 그가 일본군 입장에서는 귀중하기 짝이 없던 항공대의 전력을 카미카제로 다 말아먹은 것인데요. 1944년 9월 본부로부터 카미카제 허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도미나가는 줄기차게 자살 특공을 지시했다고 하죠. 그 결과 총 62차례의 특공을 시도하면서 400력이나 되는 전투기를 적군에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투기가 고장나서 돌아오거나 간신히 목숨을 구해 살아 돌아온 대원에게도 충성심이 모자라다며 훈계질을 하고는 다시 전투기에 태워 특공을 보냈다고 하죠. 인간의 존엄성 따윈 개나 줘버린 듯한 전술일 뿐만 아니라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귀한 항공기와 그보다 더 귀중한 조종사를 일회용 폭탄으로 삼은 것인데 그마저도 10번 시도하면 한 번을 성공할까 말까한 전술적으로도 손해인 뻘짓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400여 대를 한꺼번에 투입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62차례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투입시켰으니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재물을 갖다 바친 꼴이었죠. 이런 도미나가의 특공 명령 덕분에 원래대로라면 서쪽으로 진군하는 미군에게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육군 제4항공군의 항공전력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만약 제4항공군이 전력을 보존한 채 일본 본토나 필리핀을 탈환하는 방어전투에 나섰으면 미군은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도미나가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도미나가는 카미카제 특공을 앞둔 조종사들에게 술 한 병을 들고 나타나서는 꼰대짓을 하는 능력밖에 없는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공하는 항공대원들 앞에서 절대 제군들만 보내지는 않을 것이고 자신 역시 마지막 전투에서 특공원을 불살라 제군들을 따라갈 것이라며 온갖 터세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미나가는 이후로도 전투기를 조종해본 일 자체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도미나가에게는 애초에 항공기 조종 자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후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지역 사령관이 도미나가에게 후퇴를 명령했지만 도미나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특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닐라를 포기할 여유가 없으니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라고 허세를 부리며 필리핀 지역 사령관을 설득시켰죠. 하지만 얼마 뒤 도미나가는 위궤양이 악화됐다는 핑계를 대며 타이완의 타이베이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이 아끼는 기생들과 위스키들은 잊지 않고 꼼꼼히 챙겨갔죠. 이후 도미나가는 목숨이 아까워 도망쳐온 주제에 대낮부터 군용차에 기생을 태우고 다녔으며 위궤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타이베이에 있는 베이토우 온천에 가는 등 남다른 뻔뻔함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도 처벌받는 것은 두려웠는지 1945년 2월에 위궤양 진단서를 떼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야마시타 도모유키를 찾아가 자신이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미나가가 하는 짓을 보고 극도로 분노한 야마시타는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간 놈 따위와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 라며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쫓아내버렸죠. 하지만 운 좋게도 당시 필리핀의 대부분 지역이 미군에게 넘어가며 일개 중장 한 명에게 처벌을 내릴 만큼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미나가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잽싸게 전역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 본부는 적이 무서워 도망간 놈을 본토에서 예비역으로 편하게 살게 놔둘 수는 없다며 도미나가를 1945년 7월에 다시 재입대시켜버렸는데요. 그렇게 그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 139사단장에 임명됐는데 얼마 뒤 소련군이 만주를 향해 밀고 내려오자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소련에 항복을 해버렸죠. 이후 포로가 된 그는 전범 재판을 받고 소련에서 10년 가까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소련과 일본 간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포로 송환을 통해 1955년에 일본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1960년 노항과 포로 수용소 생활의 후유증이 겹치면서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에서 무타구치레냐, 스기야마 하지메와 묶여 3대 오물이라 불리며 태평양 전쟁을 패전으로 이끈 주범 취급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도미나가는 카미카제로 멀쩡한 항공 전력을 말아먹은 데다가 군사령관의 신분으로 적을 눈앞에 두고 부하들을 내버려둔 채 도망치면서 남방전선의 항공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물은 정치지뢰에는 할 줄 아는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3대 오물 중 나머지 두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는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라도 있었지만 도미나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죠. 무타구치 레냐는 인팔 전투를 치를 때 기생집을 차리고 노는 와중에도 정해진 업무 시간에는 그럭저럭 일을 했다고 하는데 도미나가는 정말로 일이라고는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인 것은 군사적으로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도미나가였지만 인간적으로는 다른 일본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면을 보여준 일화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가 참모본부에서 일하던 시절 일본군이 중국 저장성의 닝보라는 지역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려 하자 도미나가가 야 이 미친삐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거기 사는 민간인들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호통친 덕분에 화학무기 사용 계획이 중지된 일이 있었으며 제4항공군 사령관 시절에도 모든 일본군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약탈과 방화를 저지를 때 그의 부대만은 약탈이나 방화, 학살을 저지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피난민들과 원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면서 대민 지원을 했다고 하죠. 더불어 마닐라 대학 살 때도 만약 우리가 점령한 지역에서 너희들이 민간인을 학살한다면 아군이라 해도 거리낌 없이 공격할 것이라며 학살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화들을 보면 한나라의 장군으로 봤을 때는 최악이지만 인간 이하의 만행을 벌이고 다녔던 일본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인간적으로 나은 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도미나가 교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